중국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푸단 대학교를 졸업한 저. 이제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유독 눈에 거슬려요. 역사도 짧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으면서 수업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녀는 한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당당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 조그만 나라 출신들이 대체 뭘 안다고 그렇게 나서는 걸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녀는 한국 학생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반박하기 시작했죠. 수업 중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그거 그냥 중국 영향 밑에서 커온 나라 아닌가요? 그녀의 발언에 주변 학생들은 조용해졌고 교수님마저도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 한국 학생들과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때때로 과도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발표나 의견 하나하나에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려 했죠. 그러나 어느 날 결국 교수님께 지적을 받고 말았습니다. 중립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중요합니다. 한 나라를 비하하는 태도는 학문적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히 말했지만 그 말 속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국제 학생들 사이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교수님께 지적을 받고 국제 학생들 사이에서 고립이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탠퍼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무적이라고 느꼈어요. 푸단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건 큰 성취였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죠. 어렸을 때부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고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아주 오래된 문화와 지금은 어떤 나라와도 겨룰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라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배운 것들을 중국에 돌아가서 더 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에 쓸 계획이었어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배울 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도 현대적일 수는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역사가 짧고 작은 나라들이니까요. 중국은 늘 위대한 나라였잖아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어요.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죠. 이건 그저 다음 단계일 뿐이고 저를 증명할 기회였어요. 편안한 비행기 좌석이었지만 몇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승무원들이 중국어를 못했거든요. 미소를 짓긴 했지만 제가 물이나 음식을 부탁할 때 진짜로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게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죠. 제가 목소리를 높여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야 겨우 이해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왜 승무원들은 중국어를 필수로 배우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걸까? 비행기가 미국에 가까워졌을 때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그다지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죠. 저는 스탠퍼드에서의 시간이 중국 학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 다른 문화를 배우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스탠퍼드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레면서도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커다란 나무들과 넓은 잔디, 웅장한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죠.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온갖 나라에서 왔고 저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모르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들은 저에게 손을 흔들며 웃어줬어요. 친절해 보였지만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중국을 대표하러 여기 온 거니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국제학생 모임에 참가했을 때 방은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인도, 브라질, 독일 등 제가 잘 모르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방 안에 있는 다른 중국 학생들을 눈여겨보며 그들이 유일하게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했죠. 그러다 한쪽에 모여 서 있는 한국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고 자연스레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은 중국에 의존했던 나라로 배워왔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했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학생들을 자주 보게 됐어요. 특히 그룹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그들이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저는 그들이 좀 더 조용하고 소극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이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한국 학생들은 주저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토론에 참여하고 심지어 교수님과도 당당하게 논의하더라고요. 어느 날 소그룹 시간에 명수라는 한국 학생이 국제무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제는 중국 경제와 깊이 연관된 주제라서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명수가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강한 논리와 사실로 뒷받침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높이 평가하셨죠. 명수가 계속해서 말할 때 저는 점점 속에서 화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가 중국의 경제 정책이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는데 마치 중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들렸어요. 바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걸 보고 어찌할지 몰랐어요. 명수가 발표를 마치자 방 안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자리에서 앉아 한편으론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론 창피했어요. 제가 작은 나라라고 여겼던 사람이 앞에 서서 저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손이 테이블 밑에서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게 되었어요. 제 자신감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수업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무시할 수 없었어요. 조별 과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정말 대단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제가 혼자 결론을 내리려 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면서 과제를 진행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그들도 그냥 배우러 온 학생일 뿐이야. 그들이 더 나은 건 아니야 라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질투심이 생겼어요. 제 프로젝트는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고 교수님은 때때로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거나 중국의 입장만 고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남기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선 중국의 성과를 보여주고 자부심을 지키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교수님이 다른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며 심지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도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셨던 거죠. 밤에 기숙사 방에서 누워있으면 또다시 한국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 그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이 생각들을 억누르고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쨌든 저는 중국을 대표해서 이곳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들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학기가 지나갈수록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바로 자기의심이었죠. 저는 항상 제 자신과 제가 온 곳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자꾸만 뒤처지는 걸 보면서 제 자신감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매번 교실에 들어가거나 토론에 참여할 때마다 그 금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중국의 경제 정책을 옹호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국제경제학 수업에 들어갔어요. 발표를 위해 몇 시간씩 준비했거든요. 모든 자료와 수치를 꼼꼼히 훑어봤고 세부 사항까지 다 외웠죠. 그래서 발표할 때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사람들도 중국의 위대함을 이해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날 한국 학생 명수가 저보다 먼저 발표를 했어요. 주제는 국제 투자였고 중국이 진행 중인 1대1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중국의 투자로 연결하려는 거대한 사업이라서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명수는 칭찬보다는 이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모두 분석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투자가 일부 국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다른 나라들에는 빚만 남긴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프로젝트였고 저는 모두가 이걸 존경해 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명수는 그저 사실을 설명하는 듯한 말투로 중국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당장 일어나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명수는 화도 내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가 발표를 끝내자 교수님이 칭찬을 하셨고 교실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학생들이 그를 칭찬하는 표정을 짓는 걸 봤어요. 배가 아팠죠.
이 순간이 원래는 제가 주목받아야 할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뭐라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최대한 자신 있게 발표하려 했어요. 중국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수치와 사실들을 열거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큰 반응은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항상 양쪽의 관점을 고려하세요. 한쪽 입장만 제시하는 건 진정한 분석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말은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노력한 모든 걸 단번에 무시하는 듯했죠. 자리에 앉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교수님과 학생들이 중국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교수님은 제가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더 깊게 생각하라고 하신 거였죠.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업에서 명수를 볼 때마다 그가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는 마치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는 것 같았어요. 단지 명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한국 학생들도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 도전하면서도 늘 차분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반면 저는 자꾸만 방어적으로 굴고 배우는 대신 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토론하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중국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라고 들어왔던 주제였어요. 그런데 한 베트남 학생이 중국의 행동이 자기 나라 어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명수가 먼저 말을 했죠. 복잡한 문제예요. 라고 그는 말했어요. 역사적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도 중요하죠. 그의 말은 제게 충격이었어요. 그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간에서 두 입장을 다 존중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중국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나은 접근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중국을 옹호하려고 할수록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조별 과제에서 다른 학생들은 저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를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죠. 제 의견을 말하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중국인 친구들마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외로움이 몰려왔고 저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어느 저녁 인권에 대한 토론이 있었어요. 저는 인권이 서양의 간섭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레 거부감이 들었죠. 그런데 한 필리핀 학생이 중국의 행동이 자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면서 뜨겁게 말하더군요. 저는 이게 발전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명수가 다시 말문을 열었어요. 정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명수는 말했어요. 모든 나라가 각자 고충이 있지만 정책의 영향을 실제로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고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마치 거울이 저를 향해 비춰지고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제 모습이 드러나는 듯했어요. 저는 중국을 옹호하는 데만 집중했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어요. 활기차던 캠퍼스가 조용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베트남과 필리핀 학생들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고통을요. 저는 저의 자부심에 갇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세계는 오직 제 관점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른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저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선택과 신념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느낌이었어요. 다시 명수와 한국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다룰 때조차 차분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문제와 갈등을 보면서도 그것이 서로 사이의 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아마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벽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제 느끼는 건 고립감뿐이었어요. 마치 아무도 관심 없는 전쟁을 저 혼자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른 기숙사 방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질 때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사람과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듣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는 있겠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겠다고요. 제 자부심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날이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이 듣고 덜 판단하려고 결심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누군가가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나라를 옹호하고 싶고 그들이 틀렸다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스스로에게 여기는 배우러 온 곳이지 논쟁하러 온 곳이 아니라고 계속 되새겼어요. 그래도 때로는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 같고 언제 끼어들어야 하나 기회를 엿보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관한 그룹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팀을 나눠주셨는데 저는 명수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들과 같은 팀이 되었어요. 떨렸지만 굳게 마음먹었어요. 명수 앞에서는 방어적이거나 고집스러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명수는 생각이 깊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았고 단지 논쟁에서 이기려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첫 그룹 모임에서 명수가 각 나라의 발전 프로젝트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태국에서 온 니사라는 학생이 먼저 이야기했죠. 그녀는 자국의 숲과 댐이나 철도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종종 이 자연을 해치고 동물들을 위협하며 지역 사회를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어요. 니사가 숲의 아름다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할 때 그녀의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간 저는 약간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의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늘 성장, 숫자, 성과 같은 것들에만 집중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제 생각을 나누려고 했어요. 중국에서도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전 중이라 이런 프로젝트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죠. 잠시 멈추고 균형 있게 들리길 바랐어요. 그렇지만 아마 이런 프로젝트가 자연이나 지역 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방 안은 조용했고 제가 무슨 잘못된 말을 한 건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명수가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여줬어요. 마치 계속 해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몸짓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어서 말할 수 있었죠. 저는 이기거나 맞추려는 게 아니라 단지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변호하지 않고 그저 설명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늘 중국을 강대국으로 보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작은 부분들을 발전을 위해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를 보게 되었어요. 니사와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잃기도 하고 농장을 잃기도 하며 심지어는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 유적을 잃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깨달음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하고 싶었죠. 하지만 더 많이 들을수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큰 성과나 숫자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사는 땅, 그들의 전통,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오직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터널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다름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책과 노트만 가득한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 문득 집에 있는 제 삶이 떠올랐어요. 자라면서 저희 가족은 항상 제가 최고가 되도록 격려했어요. 성취할 때마다 축하를 받았고 실패할 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중국인인 게 자랑스러웠고 저희 나라의 힘과 발전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성취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을 둘러보니 맞은편에 명수와 그의 그룹이 조용히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명수는 너무 차분하고 집중해 보였고 그의 그룹원들도 그와 편하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업에서 명수가 말했던 여러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는 항상 공정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이해하려는 자세였죠. 그를 바라보며 저는 뜻밖의 감정을 느꼈어요. 바로 존경이었어요. 저는 명수가 어떻게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자국의 발전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판단 없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균형을 배우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우리는 프로젝트 최종 회의를 했어요.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에 놀랐어요. 아무도 끼어들지 않고 아무도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명수는 각 사람의 발표를 듣고
아이디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중국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리사와 다른 친구들에게서 배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약간 긴장되었지만 솔직하게 제 생각을 공유했어요. 놀랍게도 모두가 주의 깊게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리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 시각을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중국의 프로젝트에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오랜만에 소속감을 느꼈어요. 모임이 끝날 때 명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때 더 강해져요. 그의 말은 모임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한 말을 생각하며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내가 오랫동안 나라를 지킨다는 게 나라의 장점만 보이고 성과만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강함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자부심이라는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더는 나라가 하는 모든 걸 변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늘 중국의 힘과 성과만 존경해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성과가 어떤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겠죠. 다음 날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다른 학생의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하셨을 때 저는 자신감 있게 손을 들었어요. 성장과 지역 사회에 대한 존중 사이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룹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했어요. 교수님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셨고 끝났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잘 말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단순히 중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배우고 성장하려 하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으로요. 강의실을 둘러보며 오랜만에 평온한 감정이 들었어요. 학기 마지막 주가 다가오자 캠퍼스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프로젝트, 발표, 시험 준비에 정신이 없었죠. 저도 부담을 느끼긴 했지만 뭔가 제 안에서 변한 것 같았어요. 여전히 중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지만 이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전처럼 방어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 관점을 탐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싶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전 세계 인권에 관한 토론을 하자고 하셨어요. 민감한 주제라서 강한 의견들이 나올 걸 알았죠.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인권 이야기는 서구 국가들이 중국 문제에 간섭하는 방법이라고 항상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문제들을 다룰 때처럼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보기로 했죠. 첫 번째로 말한 사람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자기 나라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빈곤과 교육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물이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는데 나라에 대한 깊은 걱정이 느껴졌어요. 전에는 말레이시아를 그냥 중국 근처의 또 다른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도 실제 사람들의 현실과 고통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간다에서 온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가 자라면서 겪었던 일들을 설명했죠. 그의 가족이 기본적인 교육과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했는지, 또 그 나라가 국제 원조를 받긴 했지만 항상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 처음 듣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공감을 느꼈어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복잡함을 함께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런 문제들이 중국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중국에도 여전히 많은 농촌 지역 사람들이 빈곤과 교육,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중국의 발전이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망설였어요. 평소처럼 중국을 옹호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대신 중국에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걸 말했어요. 우리가 발전해온 과정과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요. 농촌 지역에서는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곳도 많고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어르신들도 많다고 말했어요. 중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중국의 위대함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은 조용했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판단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솔직함을 존중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온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인간으로서의 공감을 나누고 있었죠. 토론이 끝난 후 명수가 강의실을 나오는 저를 따라왔어요. 그는 별말 없이 작은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저를 이해한다는 걸 표현했어요. 그의 이런 작은 제스처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명수는 제가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고 그걸 존중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명수와 다른 국제 학생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도서관이나 캠퍼스 커피숍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거나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거나 가끔은 그냥 일상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어요. 한 그룹의 일원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죠. 어느 저녁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수는 한국에서 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거였어요. 태국에서 온 리사는 자국의 숲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들이 말할 때 느껴지는 열정이 대단했고 그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항상 중국에 돌아가 정부나 대기업에서 일하겠다는 계획만 있었고 그건 가족이 권장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농촌 지역의 사람들, 저와 같은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직 답은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께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내주셨어요. 우리는 세계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발표해야 했어요. 저는 명수와 함께 팀을 이루었고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어요.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세계 여러 나라의 접근 방식을 조사했어요. 중국과 한국도 포함해서요. 각 나라가 같은 문제를 얼마나 다르게 다루는지 보는 게 흥미로웠어요. 명수와 함께 일하는 건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그는 언제나 차분하고 집중력 있게 일했지만 제 아이디어도 기꺼이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도 이야기했어요. 그는 단순히 사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찾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접근 방식에서 많은 걸 배웠고 진정한 문제 해결은 모든 면을 고려하고 함께 일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발표 날, 저는 긴장되었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서서 각자의 부분을 발표했고 발표하는 동안 팀워크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2명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공유한 팀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학생들은 박수를 쳤고 교수님도 우리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칭찬해 주셨어요. 발표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느꼈어요. 이번 여정은 단지 제가 뭔가를 증명하거나 제 나라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며 더 큰 대화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다음 날 짐을 싸며 방학 동안 중국에 돌아갈 준비를 했을 때 다양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가족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변호할 필요는 없었고 제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더 넓은 이해와 함께 나라를 돕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 그리고 제가 겪은 변화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으로 저는 준비된 기분이 들었어요. 무엇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고 실제 변화를 만드는 일이에요. 중국의 대학생이 점점 한국의 영향을 받아 좋은 사고로 바뀌어가는 사연이었고 사연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